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녹화를 할까요? 제이레빗이 불렀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일요일에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늦어서 기다리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 주권자로서 정치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느라고, 예, 제가 오늘 생방송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웃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 특정 후보 이름 언급하신 블랙입니다. 네. 자, 절대 후보 언급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입니다. 아, 슬프다, 슬프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내 방송이 없었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자자자, 여러분. 우리는 개콘을 본 거야? 우리는 개콘을 봤어. 우리는, 예, 절대, 예, 대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미안합니다. 오늘 후보 언급하신 분들은 지금 모두 블랙 걸리고 있어요. 예. 자, 후보 이름 언급한 분들 일단 강퇴시켜 주시고요. 제가 블랙 걸게요. 매니저님들, 예. 자, 후보 이름을 언급하신 분들은, 예, 모두 좀 강퇴시켜 주세요. 예. 새로운 개그 프로를 보고 온 거죠? 예. 자,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데. 성주를 생각해, 성주를. 웃으면 안 돼. 자꾸만 여기 들어와서 대선 얘기하십니까?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예, 자, 하지 마세요. 예, 여유있게 웃으세요. 하하. 예, 자,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예, 실망입니다. 예,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요. 예, 자자자자. 어허. 절대, 대선 후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여유있게, 우리, 하하. 자, 우리, 여유를 가지세요. 네, 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2012년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마지막 최종 제목은 사실적시 후보 비방죄라는 제목으로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10년 동안 저는 이제 후보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따라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개그 프로를 보고 와서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지만 절대 이번 대선과 관계돼서 혹시 후보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후보에 관한 뭐 이름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절대 뭐 비하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실금 떴어? 자, 실감 1호는 칼빈스노야. 자. 자.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 진짜. 그만하세요. 아니, 자꾸만 이렇게 실검으로 웃기시는 겁니까? 실망입니다. 예, 실망입니다. 아유, 아직 연습이 안 됐어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자, 여러분. 그래요. 옛날에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 이제 이 시골 학교에 옛날 얘기. 옛날에,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네. 먼 옛날 이제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뭐라 그러나, 너무 이제 착한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으나, 예, 이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예,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반에는, 예, 아주 싸가지 없는 반장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녀석이 언제나 국어 시간에 꼭 산수 문제 풀고, 산수 시간에 꼭 자연 문제 풀고,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수업 시간에 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뻔뻔하게 또 질문을 하는 거야. 국어 시간에 산수 문제 질문하고, 산수 시간 자연 문제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망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못되게 군 거예요. 근데 이제 못돼서 처먹을 싸가지 없는 반장에게는 돼지 치는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가 뻑하면 술을 먹고 그냥 강요실을 난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반장 여자애랑 이제 체육부장 남자애가 술주정뱅이 돼지 치는 반장 할아버지하고 맨날 싸웠다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네. 별거 아닌데 막 그 시골 학교의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그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도 앉혀놓고 가르쳐야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었어요. 이 상황과 비슷한 얘기는 어떤 뭐라 그러나, 선생 김봉두. 예, 이런, 우리 선생 김봉두 얘기나, 그래서 내가 또 그 노래가, 우리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죠. 예. 여러분, 우리는 명박이 아바타라는 얘기 아무도 한 적 없어요. 예. 자,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골 학교 선생님이 참 힘든 거예요. 네. 아유, 뭐 그냥 술 먹고 쳐들어오는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 아, 그냥 그 할아버지가 그냥 그 교장하고 친해가지고 억지로 반장을 시켜놨더니 이 자식이 그냥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과학 공부하고, 아유, 꼭 또 애들 수업 방해하고 질문하고 말이에요. 아유, 우리 시골학교 선생님 고생이 참 많으셨겠죠? 네. 아,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잡아야 된다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돼지 키우는, 네,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였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가 그 싸가지 없는 반장 얘기, 그거 옛날 얘기야, 옛날 이야기. 예. 아,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 괜히 시비 걸고 그래. 아, 내가 무슨 뭐 대선 후보 얘기했어? 어? 내가 뭐 돼지 발정제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 옛날에 시골 학교 싸가지 없는 반장 얘기한 건데 왜 신경 쓰려고 그랬는데. 실망입니다. 하하. 자, 네, 아마 이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막 그 선생님만 막 괴롭히던, 선생님만 막 괴롭혔던 반장과 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막 싸웠기 때문에 오늘 왜 그럴까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얼릴게요. 누군가의 지지율이 훅 빠지고 있는 중이야. 누군가의 지지율이 훅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고 있는 지지율이 또 누군가에게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내가 볼 때는 셋이서 죽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소위 색깔론이라는 게 그 좀 심해지면 예, 색깔론이라는 게 심해지면 사실 이제 뭐라 그러나 보수표가 그 돼지 할아버지한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한테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실은 그 주제와 관계된, 주제와 관계된 뭐라 그러나, 내용이, 뭐라 그러나, 이 색깔론이 강조되면 될수록, 이 보수표들이 결집해서, 이제 돼지를 치기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싸웠던 거예요. 예. 네네. 대선 후보는 절대 언급하시면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야. 예. 뭐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나, 예. 굉장히 동무대스러운, 좀 아니, 품위 얘기하면 안 돼. 너무 티나. 그지? 품위 있었다 그럼 누군지 딱 알 거 아니야. 누군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예, 오늘은 뭐라 그러나, 셋이서 서로 이제 같이, 똥 죽을 쓴 날이다. 예, 이게 셋이서 이제 똥 죽을 쓴 날이고, 그로 인해서, 뭐라 그러나, 누구누구는 그냥 앉아서 앉아서 코 풀고 그냥 웃기만 했던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처음부터 막, 이거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를 놓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사실은, 뭐라 그러나, 오늘 이제 되게 언론사들은, 송민수 문건 가지고, 송민수 문건을 가지고 이게 주제가 될 거다. 잠깐만요. 또 얼릴게요. 또 헛소리 할까봐. 아까 이제 낮 동안에는 언론들이 뭐라고 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제 외교 안보로 주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공교롭게도 외교 안보 주제인데, 오늘, 어제 그저께 이제 송민순 문건이 터졌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송민수 문건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문건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온 거죠. 예, 왜냐하면, 오늘 이 토론회 전에,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이, 실제로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자고 주장했던 건 송민순이었다. 그 회의록을 깐 거야. 그래서 자세히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이 다 기록되어 있는 노트를 까가지고, 거기에 보면, 송민순이 북한에다 물어보자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볼 땐 지난번 토론에서 팩트체크를 했잖아. 팩트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만약에 헛소리를 하면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물고 늘어졌을 때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굉장히 공정했던 것 같아.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토론회를 운영했다라는, 지난번 KBS 토론회하고는 굉장히 달랐다. 예, 그래서 주제를 계속 각인시키는, 일들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빛나는 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제를 모르고, 예, 누구라고 내가 언급은 안 하겠어요? 예. 무슨 주제로 얘기하는지 모르고 이제 계속 딴 얘기를, 계속 딴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술주정을 피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아주 그냥 이 선관위가 진행을 잘했다. 예, 선관위에서 위탁한 이제 사회자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는 이제 이 보수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찢어발기는, 그런 이제, 토론회였다.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누가 누구의 표를 끌어당겼는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 사실 이제 나는 오늘 같은 날 뭘 느끼냐면, 예. 오늘 같은 날 내가 느끼는 건 정말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분의 싸움이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하셨던 진짜 그 말씀대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앉아서 코푼 앉아서 코푼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뭐 이렇게 자폭이라 그러죠? 이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는 잠깐만요. 오늘 또 올릴게요. 후보 이름 언급하면 무조건 강퇴입니다. 지난번 토론 때는 참가자들이 토론회 참가자들이 뭐라 그러나 익숙하지 않았던 거야. 익숙하지가 않았고 특히 누구누구가 전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룰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떤 그 사람들의 바탕이 드러났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탕에 더해서 거의 자폭하는 몇 사람이 자폭하는 바람에 내가 볼 때 오늘 세 사람이 자폭한 것 같아요. 오늘 세 사람이 자폭하는 바람에 거의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주워 먹은 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화요일날 손석희의 진행으로 손석희 사장의 진행으로 JTBC에서 토론회가 있다는데 그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그 토론을 사회자를 바꿔달라고 얘기한 후보가 있었다 그러죠?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그 토론회를 이제 사회자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당이 있다니까 후보가 있다니까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오늘처럼만 한다면 선관위에서 오늘처럼만 한다. 왜냐하면 난 사실 그래. 지난주에 이제 그 더 플랜 문제가 터졌잖아요. 지난주에 더 플랜 문제가 터지면서 사실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그게 나는 오늘 어떻게 보면 토론에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봐요. 뭐냐면 그 선관위에서 조심한 거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끔 유도하면 이걸로 이제 뭐라 그러나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난 오늘 그걸 느꼈어요. 오늘 이제 이 선관위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본의 아니게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지금 손발이 안 맞은 거야. 더 플랜을 띄운 애들은 더 플랜을 막 미리 띄운 애들의 목적은 뭔가 이렇게 딴 데로 갔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논점이 선관위와 더 플랜의 논점으로 갔어.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와 더 플랜이 갈등을 하는 국면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선관위가 되게 공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선관위가 공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땐 이 언론이 그러니까 소위 친이명박 언론이 자기가 미는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어떤 이제 과거 사건을 몇 가지를 깠는데 도리어 이제 그것 때문에 논점이 흐트러지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명박이 무는 후보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서 자 진상을 떠는 바람에 이 진상을 떠는 바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같으면 볼만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선생님이 좀 정리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돼서 지난번에 사실은 1차 스탠딩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냈는데 오늘 분위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막 스탠딩 개그라는 이 스탠딩 개그, 자폭 개그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나오면서 그래서 좀 진상 토론이 된 면도 좀 있는데 네 여러분 아바타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아바타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보입니까? 실망입니다. 어허! 바보가 아니면 증명하세요. 왜 스스로 증명하시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네?
예.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방송 방해하시면, 예, 큰일 납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예, 오늘 아주, 뭐, 네.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실망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는 실망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네. 옛날 학교에, 예, 선생 김봉들아 오늘 보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네. 오늘은 스탠딩 개그라는 새로운 장르. 이 박근혜와 최수실 때문에 분노하고 지난 겨울 내내 촛불 들고 고생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 오늘은 네, 이렇게 몇몇 후보들이 직접 스탠딩 개그로, 자폭 개그로 또는 자학 개그로, 예, 이 국민들을 웃기려고 노력했던 빛나는 모범이 아니었는가. 네. 이분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 예, 혹시 이제 대통령이 안 되면 아마도 그 개콘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살짝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이거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구나. 예. 뭐 그런 사람들 개그맨 프로에서 안 불러줄 거 아니야. 그럼 또 아프리카로 오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 문득 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예, 개그 프로그램들이 점점, 예, 요즘에 이제 개그맨들이, 예, 점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데, 예. 정말 이제 여러분들 분위기가 지난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예, 지난번에는 모두 부들부들 떠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번 분위기는 뭐 전부 다들 즐겁게 와가지고,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 사탐 공부 중이에요. 네. 저 요즘에 생활과 윤리, 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 좋은 것도 아니야. 네. 여러분들, 뭐라 하나,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 하고, 지지율은 반대로 가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너무 좋아하시면, 예,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시면 역풍 불어요. 예, 끝까지 겸손한 모습, 예,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누구랑은 얘기 안 했어? 누구를 뽑아야 되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선택할 거예요? 님의 마음속에서 올바른 배우자를 골라야죠. 예, 남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권자가 돼가지고 남의 눈치 보고, 예, 남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당선 가능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나쁜 놈들에게 치명적인 후보가 누굴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는 당선 가능성, 예, 둘째는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는 것.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대선 토론에서도 자폭 개그와 자학 개그가 가능하다는, 예, 새로운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여러분 절대 후보 언급하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예, 우리가 이제 자폭 개그, 예, 자폭 개그, 스탠딩 개그,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탠딩 개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자학 개그 분야에서 이 선두주자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예, 한 사람은 자폭이었고 하나는 자학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데, 다음번도 기대가 되죠? 네, 그래요. 네, 어쨌거나, 일단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뭐라 그러나, 지난번에, 예, 못된 반장이랑 같이 왔던 애들이, 못된 반장이랑 같이 와서, 한 놈만 팼던 애들이, 왜 오늘 갑자기 서로 싸우는가.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후보 사퇴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야. 예, 후보 사퇴 압력을 지금 막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사퇴해라. 뭐 이제 이런 싸움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언론에서 만들어준 지지율이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토론회 이후에. 예. 첫 번째 토론회 이후에 훅 떨어지고, 두 번째 토론회 이후에 더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론회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아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사퇴할 애들은 사퇴하고 좀 그 표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자, 여러분, 저 후보 이름 언급하셔서 강퇴해요. 예, 블랙입니다. 예. 자, 후보 이름을 언급하신 블랙이에요? 블랙이고 강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셋이서 왜 싸웠냐. 지난번에는 3대1로 싸우더니 왜 이번에는 셋이서 서로 싸웠냐 하면, 요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선거 자금 문제. 선거 자금이 이게 한 500억 정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억을 하나라도 보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전받기 위해서 서로 사퇴하라고. 예, 요렇게 지금 진상을 떠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예, 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 오늘 딱 느낀 건 뭐냐면, 이 돌아오는 주 안에, 돌아오는 주에서 다음 주 초중에는 뭔가 이제 투표용지 찍기 전에, 예, 투표용지 찍기 전에 뭔가 사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예, 왠지 이렇게 지금 정말 막장 싸움이었거든요. 막장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거 사퇴하는 후보가 나오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그쪽에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 예. 이명박 쪽에서는 이명박에게 유리한 사람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셋을 합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퇴를 종용하는 쪽으로 힘을 주지 않겠나. 예. 그래서 좀 예의 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위기는 4월 25일 날 손석희 사장이 사회를 보는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칼빈스노 얘기를 하면서 25일 날 긴장감, 전쟁설을 막 퍼뜨려가지고, 예, 전쟁설을 막 퍼뜨려가지고 25일 토론회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다. 관심을. 벌써 이제 오늘부터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토론회가 도리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되게 이제 토론회에 되게 자신 있는 둘이 있었어.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누구누구를 시작하면 10분 안에 죽여버리겠다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도 슬슬, TV 토론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YTN하고 연합뉴스를 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TV 토론 무용론을 얘기하더라고. 뭐 TV 토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볼 때는, 전쟁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다. 예. 전쟁 이야기를 막 내가지고, 사실 이제 대선에 대한 관심을 끊게 하자는 거죠. 예. 대선에 대한 관심을 끊게 하자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예, 이 중소기업들이 휴일을 조정하고 있어. 휴일들을 조정해갖고, 2, 3, 4, 5, 그러니까 3, 4, 5, 6, 3, 4, 5, 6을 쭉 연휴로 놀 수 있게끔, 3, 4, 5, 6, 7을 연휴로 놀 수 있게, 지금 이 중소기업들 중에, 연휴들을 조정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포착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놀러 가라는 거죠. 예, 놀러 가서, 뭐라 그러나, 이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하자는 그런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전법. 왜냐하면 이제 5월 4일과 5일이 사전선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4일, 5일이 사전선거이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묻어버리려면 이제 멀리 놀러 가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장기간의 휴가를 줘야 해외여행들을 가니까 일부러 장기간의 휴가들을 주더라고. 그래서 5월 1일 날 노동절인데 그날이 원래 쉬는 날이야. 근데 5월 1일 날 나와서 일하고 5월 1일에 쉬는 거를 4일 날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3, 4, 5, 6, 7 이렇게 쭉 이제 연달아서 쉴 수 있게. 예. 애들 학교도 지금 그렇게 지금 휴가를 잡고 있죠. 예.
지금 이제 학교하고 중소기업, 모든 기업체들이 지금 이제 휴일을, 4일을 임시휴일로, 이제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4일을 임시휴일로 잡는 분위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단기방학 형태로 해갖고 재량휴업, 놀러 가라는 거죠. 예. 그럴수록 사전투표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율을 한 50%까지 끌어올려보는 게 어떨까. 목표로 잡고,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한 50% 정도 끌어올리고, 본선거에서 한 40~50%에서 100% 투표율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떠실지.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이제 돈이 있어야 놀러 가죠. 네, 맞아요. 예. 하여튼 그 사전투표에 대한 홍보들을,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만약에 3일부터 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3일 날부터 노는데 4일, 5일에 와가지고 중간에 와서 투표 못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길게 길게 휴가를 지금 주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서 투표를 꼭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 우리가 정말 1600만 명이 그 촛불을 들어가지고 그 정권을 교체하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 정권을, 똑바로 된 정권을 세워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또 죽 써서 개주는 그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후보 사퇴 같은 경우에는 정당 그 보조금을 받으면 사퇴 못하게 하는, 이 후보 사퇴는 정당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는 사퇴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당 보조금 받기 전에 사퇴를 시켜야 된다. 왜냐, 그게 다 국민 세금인데 말이에요. 예, 국민 세금인데 그 국민 세금만 받아 챙기고, 그리고 사퇴하는 아주 이 부도덕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예, 이 국민들의 그 세금인데, 예, 그쵸? 예, 누가 사퇴를 해? 사퇴 지금 한 사람 없어요. 예, 지금 이번 대선에서 사퇴한 사람 없습니다. 15번인가 그 사람은 정당 보조금을 안 받은 거야. 예. 지금 이제 그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5개 정당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 뒤에 후보들은, 예, 정당 보조금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현역 의원이 있어야 돼. 현역 의원 숫자를 가지고 그 정당 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5번을 넘어서면 그 정당 보조금을 누구야. 하여튼 현역 의원이 있으면 받아요. 예. 현역 의원이 있으면 그 현역 의원 숫자를 반영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없으면 못 받고, 오케이. 그쵸. 걘 받았지. 예.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이 있으면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이 없으면 못 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지금 후보 언급했다 그래도, 예. 네. 자, 지금 그 후보 언급한 사람들, 예, 모두 블랙이에요. 예. 미안하지만 후보를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블랙이에요. 안타깝지만, 예. 예. 미안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예, 후보를 언급하면 모두 블랙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후보 이름을 언급하시면 안타깝지만 제가 다 블랙을 드립니다. 예. 예. 자, 후보 이름 언급하면, 예, 무조건 우리는 블랙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절대 이 후보 언급하시면 안 돼요. 예. 또 여기 중계방에서도 후보를 언급하신 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골학교 반장선거 이야기를 잠깐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벌어질 일은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위기설을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그 한반도 위기설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돼. 예. 한반도 위기설이 일본에서 나왔어. 예. 지금 이제 일본 언론이 계속 한반도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는 거야. 예. 한반도 위기설의 출처가 지난번에 칼빈 스노가 온다. 그것도 일본의 무슨 개막장 블로거가 쓴 기사였어요. 개막장 블로거가 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알파팀 국정원에서 이슈화 시키고 그걸 언론이 받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지금 오늘 일본에서 뭐 미일 중에 오늘 밤에 통화를 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아베 정권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베가 자기 마누라 때문에 지 마누라의 부정부패 때문에 지지율이 막 폭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 마누라 유치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베 최순실 같은 그 부인의 그 비리 때문에 지금 아베가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언제나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 자기네 내부의 갈등을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해서 그 내부의 갈등을 해결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 임진왜란 때나 그리고 강화도 조약 때도 그랬어. 지네들 내부의 갈등을 한반도를 공격해서 걔네들은 늘 넘겼던 역사적인 과거가 있던 놈들이거든. 이것들이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 자기의 비리, 아베의 비리를 한반도에 대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털고 가려는 그런 지금 수작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에 이미 남쪽은 먹었고 북쪽을 먹기 위한 한반도의 남쪽의 권력자들은 자기랑 친하기 때문에 특히 언론, 한반도 남쪽의 언론들이 아베네 쪽에서 떠들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떠들어 주잖아. 종편이나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 남쪽은 먹었다 싶고 북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을 무찔러야 된다. 선제 공격해야 된다. 선제 타격론을 주도하는 게 일본이야. 지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계속 주도하는 게 일본이다. 남한은 먹었다라고 보고 지금 북한을 이제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제 한반도 위기설에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좀 혼란을 나라꼴이 개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요즘에 일단 그래서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지금 이제 이 한미일 갈등 구조를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대화의 방향 급선회를 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계속 대화 쪽으로 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안 한다. 그리고 대화가 우선이다. 맞죠?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은 공격 중심이 아니라 대화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분위기를 털고 있어요. 지금 나왔어.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내가 기사 본 거? 지금 전쟁이 아닌 협상. 자, 이거 맞죠? 이게 그 얘기죠?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전쟁 아닌 협상, 북폭격 불가론, 선회한 미 언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언론만, 미국 언론은 선회를 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하고 언론이 전쟁 중이잖아요. 트럼프하고 언론이 전쟁 중인데 이 언론이 계속 이제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했을 때 미국도 지금 감당할 자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폭격 불가론. 한반도 4월 위기설이 퍼지기까지 미국의 NBC 방송의 대북 선제 타격 준비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NBC 방송의 메인 앵커 레스터 홀트가 한국으로 날아와서 오산 미군 기지에 3일 연속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13일에는 복수의 미 정보기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육자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단행할 수 있게 준비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동조했던 거죠. 미국의 NBC가. 사실은 이제 아베가 주도했고 미국의 이제 언론이 동조했었던 거야.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2일에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밖에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폭격 불가론을 적극 제기했다. NBC 방송은 이날 미 해군 타격 그룹과 선제 군사 공격 등의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타협이다라고 보도했다. 누가 어그로를 끌었어? 쟤는 왜 내가 어그로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길에 2,500명가량의 승조원이 탑승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핵무기 사용 등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응수했다. 요 부분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전쟁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뻥카 안 쳐요. 예. 자, 지금 미국이 이제까지 북한이 그 핵실험할 때 미리 공지하고 했어? 북한이 외국에다가 공지하고 핵실험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진짜 할 거면 말 안 해. 북한이 뭔가 진짜로 터트릴 거면 절대 미리 얘기 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라 그러나 이 미국에서 트럼프 베트남 공격을 한다든가 또 지난번에 거기 어디야 시리아 공격한다든가 이럴 때 미리 얘기 안 하잖아요. 진짜 공습할 거면 미리 얘기 안 해. 미리 얘기 안 하고 진짜 터트리거든. 근데 지금 뭐라 그러나 얘네 둘이서 말싸움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건 얘네 둘이 말싸움하는 걸로 보이는 건 둘 다 뻥카 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뻥카를 칠 때는 뒤로 뭔가 주고받는 게 있다는 거지. 거래가 있다는 거야. 예.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절대 뭔가 진짜 실행할 때는 말 미리 안 했어. 미리 먼저 막 겁주고 그런 게 시끄럽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대놓고 싸운다는 얘기는 말싸움하는 거야. 말싸움하고 있는 거고 요 말싸움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말싸움의 목적은 뭔가 뒤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일부러 테이블 밑에서 손잡고 뭔가 이렇게 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거죠. 미국의 NBC 방송은 전쟁에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계속 방송 방해한 애들 때문에 얼리고 할게요. 미국의 NBC 방송은 전쟁의 드럼 소리 속에서 미묘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있다. 자, 이 말이 뭐야? 이게 그 말이야. 전쟁의 드럼 소리, 한마디로 이제 북소리, 전쟁이 날 것처럼 막 이렇게 고조하고 있지만 미묘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있다. 뭔가 그러니까 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얘기야. 미국이 동맹국들과 현재 교착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거 봐. 요거는 지금 NBC 언론사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백악관의 냄새를 맡은 거야. NBC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평화를 원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그 말이 세계의 현재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 다음에 프레이저 카메론 유라시아 센터 소장은 김정은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은 없다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점을 찾을 수가 없고 북한에 대한 공격은 북한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사관학교 산하 현대전 연구소의 ML 카바노 군사전략가는 북한의 지형이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하다며 미국이 탈레반을 상대할 때보다 더 잘 훈련되고 더 잘 무장을 해야 할 것. 뭔 소리야? 아프가니스탄하고 전혀 다르지. 이게 이제 북한 내에 있는 땅굴 얘기하는 거죠. 북한의 이제 지하화된 얘기. 미 MBC 방송은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백악관의 전형적인 3단계 과정을 소개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강력한 말로 대응을 하고 여기 나와 있네. 응? 첫 번째가 한마디로 이제 뻥카 치는 거야. 두 번째가 고위 당국자가 서울을 방문해 북한에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낸 뒤 세 번째 단계가 미국이 동맹군과 협의한 결과 주어진 상황을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하기 너무 복잡한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늘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왔다.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경고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NBC가 지적했다.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2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외부의 공격 위험에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느끼면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자,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서 MBC 방송을 보고 간추려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예. 이 무엇보다 이 세계일보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 세계일보는 민주화 운동하는 쪽이 아니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제 미국의 언론 분위기가 지금 JTBC는 볼 수가 없는데, JTBC는 저작권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전혀 소리도 화면도 틀 수가 없어요. 내용만 잠깐 볼게요. 미일 중 3개국 정상이 오늘 긴급 통화를 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야. 칼비슨 항모도 한반도 이동과 북한의 도발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일본의 후지TV 계열 FNN이 한마디로 계열사에서 보도했다. 요거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밤 아베와 전화회의를 한다고 보도했다. 통화에서 북한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와 통화한 직후 시진핑과 통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요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정상과 전격적으로 연쇄통화를 갖는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미중 정상의 통화는 칼빈스노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중국이 공군 초비상 경계를 내린 상황에 11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통화 회의 의제가 그만큼 긴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모종의 조치를 중일 정상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원에 대한 비공개 대북 정책 브리핑에 앞서 두 정상의 사전 브리핑하는 성격이라는 거다. 우리 정부는 이번 통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일 양자 현안으로 통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백악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했는데요. 자, 일단 이 기사에서 미중일이 지금 대화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트럼프하고 아베만 통화했다.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아베만 통화했다. 그리고 시진핑하고 통화 안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중국하고 대화를 끊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대화한 다음에 중국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는 중국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그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전쟁 상황이 직접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추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중국이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 이 모든 문제는 중국의 성장이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절대 전쟁에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경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북한을 통제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좀 협상을 해서 육자회담. 이게 지금 이제 두 개의 육자에 관심을 둬야 돼, 이번 주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느냐, 아니면 육자회담이 다시 시작되느냐. 그거야. 지금 이제 딜이 안 되면, 이제 뒤에서 얘기가 안 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냥 다 죽자 이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북한 진짜 끝이거든? 북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한도 전쟁이 일단 났다 하면 경제적인 후폭풍이 몇십 년은 간단 말이야? 십몇 년은 회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전쟁을 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요거는 지금 그러면 언론이나 일본이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대선을 앞두고 테러가 일어났잖아. 그런 거야.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러나 야권 후보가 우세할 때 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야권 후보가나 또는 민주 세력이 우세하면 꼭 그렇게 전쟁 위기나, 그래서 노태우 때도 87년 대선 때도 그래서 칼기 폭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대선도 지금 이제 뭐라 그러나 꼴통 후보가 2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닌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추측을 하죠.
예. 그 이제 이번에 이 전쟁 위기설을 언론이 주도하고 있잖아. 예, 언론이 주도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진짜 전쟁이 나냐 안 나냐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미군 군속을 미리 뺐느냐 안 뺐냐를 보면 돼. 예. 미군 군속들이 싹 빠져나갔냐? 한마디로 이 미군들이 미군들의 가족들이 전부 다 후방으로 다 도망갔느냐? 그러면 그건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자, 이 6.25 전쟁 얘기를 맨날 합니다. 예, 6.25 전쟁 얘기를 맨날 하면서 해이한 정신세계와 5만 명의 간첩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이 졌고 한국 전쟁이 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는 주한미군이 없었어요. 그죠? 예. 한국 전쟁 때 주한미군 없었어요. 그 분명히 해야 돼. 예. 그때 뭐라 그러나, 에치슨 라인을 후퇴시키는 바람에, 네. 그래서 주한미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뭐라 그러나,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전쟁 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전쟁 난다라고 늘 주장을 했어. 자,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했나요? 주한미군 철수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 안 됐다면 전쟁이 날 수 없다는 얘기야.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박근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난다고. 그죠? 예.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난다 이러면서 박근혜가 맨날 주장을 했었어. 자, 그렇다면 지금 테러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테러가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 테러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거 몰라?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서 예.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서 박근혜가 주장한 게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예. 누구더러 지금 어그로년이라는 거야? 예. 지금 누군데요? 뭔 소리야? 자, 이러면서 지금 막 내 방송과 상관없는 얘기에서 전부 다 강퇴야. 중계방에서 예. 중계방에서 헛소리한 애들 4명, 예, 강퇴시켰어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왜 지랄이야. 예. 자, 박근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 난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예, 작년 3월 달에 억지로 갑자기 테러 방지법을 만든 거야. 그거 알죠? 그거 직권상정해갖고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잘 됐다. 앞으로 우리는 테러가 안 생기겠네. 왜? 박근혜가 테러 방지법을 만들 때 명분이 뭐였냐면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 위협에 놓인다 그랬어. 그러면 그래서 새누리당이 막 강요해갖고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가지고 테러 방지법 통과시켰잖아. 그러면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테러 방지법은 없애야 되는 거야.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테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의 말 때문이죠. 아니, 박근혜의 말을 새누리당 출신들이 막 동조했기 때문이지. 지네들 말 책임을 져야 되잖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언제부터 5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야. 북한이 쳐들어온다. 근데 주한미군 철수했어요? 철수 안 했죠. 그러면 전쟁이 날 수 없는 거야. 3단 논법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전쟁 난다 지금 특히 위기설 이런 거 팔아먹는 새끼들이 있어. 전쟁의 위기설을 파는 새끼들은 다 내가 볼 때 알파팀이야. 그런 새끼들한테 놀아나지 마세요.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 그건 전쟁이 날 수 있어. 왜? 주한미군이 돌아오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쟁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지 마. 우린 주한미군이 있잖아 라고 쓰시면 돼요. 예. 테러 방지법이 있어서 테러가 안 나고 주한미군이 있어서 전쟁이 안 나는 거다. 왜?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그랬잖아.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날 거다.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을 만들면 테러는 안 나야 돼. 테러가 났다면 테러 방지법을 없애야 돼. 근데 이 테러 방지법의 목적이 진짜 테러 방지가 아니잖아. 이건 국민 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테러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야.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 테러 방지법을 없앨 명분이 되거든. 지네가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 난다? 이거는 대선용 헛소리예요. 대선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예, 대선의 국민을 불안하게 하려는 거야. 정말로 전쟁이 날 거면 사드 가지고 가겠지. 주한미군이 사드를 가지고 가면 전쟁이 나는 거야. 지들 말대로라면. 그죠? 지금 아직 사드 그대로 있죠? 예. 핵실험은 뭐 미국도 했는데 뭐. 아니 5차까지 핵실험할 땐 가만 냅두고 6번째 쏘면 전쟁 난다? 그건 누가 개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핵실험이니 뭐니 다 핑계고, 예. 그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전쟁 나는 거야.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전쟁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얘기에, 예, 그 동요하지 마세요. 뭐, 그 핵실험요, 핵실험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 북한보다 미국이 핵실험 더 많이 했어요. 예. 그 우리가 다 똑같이, 예, 미국도 이 핵무기를 없애야지.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이 둘이 쌈박질을 하면 손해는 우리가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북한도 핵을 포기해라. 그렇게 강요해야 되는 거야. 이때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이 지랄 연병한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진짜 핵전쟁터가 되는 거야. 너 있어? 나 있어. 한번 쏴? 그다 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건 북한도 핵 포기하고 미국도 핵 포기해라. 미국도 핵무기를 없애고 북한도 핵무기 없애라. 전 세계가 핵무기를 없애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러시아도 중국도 인도도 파키스탄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야. 왜냐?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핵무기의 피해를 우리가 제일 많이 봐. 우리는 이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전쟁의 공포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나라 무역 시장이 확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이 무역이라는 게 보통 계약을 한 다음에 물건을 보내서 실어 보내는 데까지 한 2달 이상이 걸려. 무역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을 시도해갖고 그 출항시킨 데까지 한 2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면 전쟁 위기가 있다. 그럼 2달 동안 수주가 안 들어오는 거야.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전쟁 위기가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안보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갑자기 그러니까 이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잖아.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여서 경제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했기 때문이야. 그걸 보고 세계에서 지금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없다라고 보고 세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거야. 98년부터 2007년까지.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우리가 외국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때 우리가 1만 불 찍었잖아. GDP. 그리고 노무현 때 2만 3천 불을 찍었던 거야. 2배가 넘었잖아요. 그게 바로 평화의 가치야. 평화가 있으면 외국에서 이 나라는 전쟁 위험이 없구나. 그래서 무역에 투자를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계속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이 금강산 관광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때 그 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없애버렸잖아. 그 2가지로 외국 투자자들이 확 빼버린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역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거기에 사드까지 가지고 오면서 중국이 그나마 소비자였는데 중국까지 쌩 난리가 났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나라 경제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평화가 밥이다. 예. 쟤네들은 늘 말로는 안보 그래. 그 안보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하면서 뭐 간첩이 있다, 빨갱이가 있다, 지랄 연병을 해. 근데 간첩 빨갱이 잡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지난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남한의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래놓고 간첩 잡았다는 뉴스가 없어. 그치? 간첩 잡았다는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뭐 여간첩 미녀 여간첩 군 수뇌부와 내연관계 맺고 국가기밀 빼돌려 난리가 났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강의하는 그 탈북자하고 예비군 대위하고 만나갖고 그 여관 갔던 얘기야. 그게 다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 교수 간첩 사건.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수가 경찰대에서 강의했대. 그러면 간첩이 경찰을 키운 거냐? 그때 또 싹 사라졌어. 그 다음 황장엽 목을 따러 하시다.
그래갖고 막 자기네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황장군 목 따러 왔다 해놓고 그 국정원에서 그 저기 뭐야 대제신문 시키니까 줄줄이 불었다 그래갖고 시민들이 다 비웃었잖아. 그리고 황장갑이 죽어가지고 묻었는데 또 목을 따러 왔어. 아니 그렇게 국내 사정에 박지가 않아갖고 무슨 간첩을 하냐고 비웃었더니 그 다음에 사라져준 거야. 그 다음이 간첩 사건을 뭐가 터졌냐면 유우성 사건. 그 박근혜 때 터진 게 유우성 사건이야. 이명박 때 코믹 간첩 사건이 5건 있어가지고 다 비웃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는 진짜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유우성 간첩 사건을 터뜨린 거야. 그런데 그만 그 국정원과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가짜라는 게 뽀록이 나버렸어. 그러니 자 그렇다면 결국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날마다 떠들었던 국정원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된 간첩은 제대로 잡질 못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석기는 간첩죄일까요? 북한하고 내통했다는 죄가 있어요? 북한하고 내통했다는 죄로 지금 잡혀있는 거 아니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있는 거야. 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고무찬양죄인가? 그걸로 잡혀있는 거야. 고무찬양죄로 이석기를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나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 단 같은 죄를 저지르면 전부 다 같이 잡아 넣어라. 박근혜도 이석기 옆방에 잡아놓고 조선일보 사장, 동아일보 사장도 다 잡아 넣으라는 거야. 왜? 그것들이 전부 다 뭐 김정일더러 참 인간이십니다 막 이랬다니까? 그거 몰라? 박근혜가 김정일더러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김정일이를 찬양했어. 자 그렇다면 나는 이석기의 그 구속에 대해서 이석기의 징역에 대해서 생각 안 해. 현행법이 국가보안법이니까 국가보안법대로 박근혜 뇌물죄 더하기 국가보안법으로 더 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도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가서 선물하고 뇌물 주고 그랬잖아. 그런 거 전부 다 국가보안법으로 걸어가지고 이석기 옆반에 세트로 전부 다 징역 살게 해야 된다. 그게 내 주장이야.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예. 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특히 국가보안법 중에 그 고무찬양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때 한마디로 박정희 때 김일성을 굉장히 극진히 대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김정일이가 사실 노무현보다 박근혜한테 잘했어. 심지어 어떤 탈북자가 2012년에 그 MBN에 나와가지고 김정일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길 바랬다 그랬다니까? 2007년이었나? 2007년인가 2012년인가 북한의 탈북자가 MBN에 나왔으니까 아마 2012년이겠다. 그 동영상 봤죠? 그때 김정일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길 바랬다. 2002년에.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렇게 박근혜한테 2002년 5월 달에 그렇게 극진했던 거야. 그리고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고 김정일한테 보내는 편지를 배달했던 게 이번에 죽은 김정남이라는 거 아니야. 이 김정남을 누가 죽였는지 꼭 밝혀내야 돼요. 예. 이 박근혜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게 김정남이거든? 김정남의 비선 실세였다고. 그러니까 북한 비선이 김정남이었어. 근데 박근혜가 이 최순실 사태로 권력을 정지당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제거당한 게 김정남이거든. 누가 죽였는지 이거 밝혀내야 돼. 예. 인생 상담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 김정일이가, 11년에 죽었는데, 그 탈북자가, 그러니까 그 2002년 얘기를 한 거야. 2002년 얘기를 한 거야. 2002년에 김정일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길 바랬다. 그 얘기를 2012년 대선 때 그 탈북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다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박근혜가 낫다. 그런 얘기를. 말기 못 알아듣겠어? 예. 김정일이 2011년에 죽었는데 무슨 개소리고 나한테 한 얘기지? 내가 개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님이 개의 소리로 들은 거야. 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왜 개의 소리로 들을까? 예. 자, 그래서 김정일이가 중요한 건 김정일과 박근혜를 이어줬던 연관이 김정남이었다. 그런데 그 김정남이 내나 잘 보호받고 있다가 박근혜가 탄핵되고 직무정지되고 얼마 안 돼서 살해당했다. 이게 우연일까? 누가 죽였을까?
자, 북한에서 김정남이를 죽이려면 벌써 걔 누구니?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 그렇잖아. 그지? 근데, 그동안에 안 죽였단 말이야. 근데 우연히도 박근혜하고 대북 비선이, 김정남이었는데, 박근혜가 실권을 잃은 다음에 제거당했다. 예. 이게 박근혜 유럽 코리아 재단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요게 이제 이명박이 국정원 대선을 앞두고 재단 사찰 이유는 김정남 망명 공작의 일환이었다. 이래갖고 김정남하고 박근혜하고 주고받은 편지.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이 김정남이 그렇게 살해당했잖아? 누가 죽였는지 이거 조사해봐야 돼. 예, 누가 죽였는지. 경향신문이니까 이 기사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박근혜, 비선, 김정남 이렇게 검색해서 보세요. 예. 자, 이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고 폐지를 반대한다면,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후보들은요,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 박근혜를 이 국가보안법으로 고소고발해야 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주장해야 돼. 근데 새누리당 애들이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고발 안 하잖아. 그러면서 폐지를 반대해. 그럼 모순인 거지. 이 법이라는 건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야, 김대중 노무현도 김정일 만났잖아. 그건 대통령이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야 될 임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될 임무가 공존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만나서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박근혜는 대통령의 특사도 아니었고 대통령과 무관하게 자기 독자적으로 만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전 허락도 없이 가서 만났고, 그러니까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김일성 만났다고 우리가 박정희가 김일성하고 내통했다고 우리가 국가보안법 얘기 안 하잖아. 왜? 우리 헌법의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만난 거, 그 다음에 김영삼이 김일성더러 정상회담을 요구한 거,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난 거, 이건 비난 안 해. 왜? 다 대통령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김정일을 고무 찬양했다면 이거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고발하고 그 다음에 폐지를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들이 동아일보 사장이라든가 이 재벌 총수들이라든가 김정일을 고무 찬양한 인간들을 전혀 고소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현대그룹 회장도 만나고 왔죠. 그런데 현대그룹 회장은 대통령의 뭘 받아서 특사 자격으로 간 거죠. 예. 대통령이 민간 교류를 허용했잖아. 그래서 대통령하고 사전 합의하고 간 거야. 예. 현대 회장이 간 거는 대통령하고 합의하고 간 거야. 만나러 가겠다. 근데 박근혜는 가기 전에 사전 합의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예, 이 노컷뉴스. 박근혜, 김정일은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이거 찾아보세요. 이건 현실이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 닭이 무슨 죄야? 왜 자꾸만 닭년이래? 신성한 닭을 모독하지 마. 예. 그때 당대표 아니었어. 예. 박근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니까? 예. 당대표도 아니고, 그냥 무슨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장이었어. 예. 2002년에 박근혜는요,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장이었어. 박근혜가 당권을 쥔 건 요 200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아니 뭐지? 그 이회창이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가 그 실세가 되는 거야. 당 실세가 그러니까 차떼기 천막 당사 짓고 쇼를 해갖고 그때 실세가 되는 거야. 박근혜가 북한에 간 건 2002년이에요. 2002년에 김일성을 만나고 그리고 와서 2006년에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났잖아. 김정일을 2002년 5월에 만나. 그리고 6월에 있었던 게 연평도 해전이야. 연평해전. 그러면 연평해전 전에 박근혜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김정일이 약속을 지킬 거라 그랬어. 자, 그리고 나서 그해 8월에 연평해전이 일어난 다음이었어. 다음에 무슨 남북 간 축구를 했단 말이야. 남북 축구. 그때 박근혜가 단일기를 흔들어야 된다고 막 신경질을 냈다고 정몽준이 회고록에 썼어. 그러면 지금 박근혜는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그 전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2006년까지도 이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이 박근혜가 김정남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쓴 편지에는 북한의 무슨 연도 기호를 썼다는 거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얘기하고 안보 얘기하는 애들이 이게 주둥이로만 떠든다는 거죠. 정말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싶으면 이 박근혜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어야 돼. 박근혜 일당들을. 그지? 근데 잡아넣지 않고 그래놓고 그냥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다? 이건 정치적인 뭐라 그러나 공격거리인 거죠. 예. 주둥이 안보, 가짜 안보인 거지. 자, 그러면서 실제로 안보를 굉장히 떠들었던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연평도 포격 사태 있었지.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 최초로 우리 영토가 공격당한 사건이야. 연평도 피격. 그 다음 천안함도 북한이 그랬다며. 천안함, 연평도, 그 다음에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 아니,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전쟁 공포를 잊고 지냈어. 그렇잖아. 사실은 김영삼 때부터, 노태우 때부터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20년 동안 우리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없이 지냈다고. 기억나죠? 왜냐하면 김영삼 때도 한미연합훈련을 막 폐지하고 쉬고 그랬어. 예. 그래서 이 평화로운 분위기로 지내왔단 말이야. 그런데 안보를 강조한 이명박 박근혜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리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격, 피격, 그리고 막 노크 귀순에 북한의 핵위험에 뻑하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지랄지랄 하고 있지. 거기다 간첩의 침투 침입이 많아지고 있지. 결국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입으로만 안보를 떠들었지 진짜 안보가 안 된 거야. 왜? 안보 담당자들이 군 출신이 아니야. 예. 지금 안보 담당자들이 군 출신이 아니야. 군대 갔다 오질 않았어. 그래서 이것들이 안보를 못하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 누가 갖고 있어? 황교안이가 갖고 있지. 근데 황교안이도 미필이야. 군대 미필이야. 두드러기 났다고. 미필. 그러면서 NSC라고 국가안보 정상회의라고,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특별회의가 있는데 거기 11명 중에 군대 갔다 온 게 4명도 안 돼. 그런 것들이 무슨 안보를 책임지겠어.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그 나라를 책임지면서 국군 통수권을 하고 자빠졌으니 여자는 어차피 군대 갈 의무가 없으니까 못 갔어. 그러면 적어도 총리라도 군대 갔다 온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박근혜가 기어이 군대도 안 갔다 온 황교안이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국가안보를 개판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주변 나라에서 황교안이가 말도 안 하고 있어. 안보의 문제는요,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가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가 아니라 실질적 안보가 중요한 거예요. 국방력을 증대한다. 여러분, 국방력의 목적이 뭐죠? 아무도 감히 위협하지 못하는 게 국방력이죠. 그건 국방비를 늘린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국방력을 증대한다. 여기서 국방력이라는 게 뭐겠어? 결국 국가를 방해하는 능력이죠. 자, 국가를 방해하는 능력이 뭐겠어? 우리 중요한 얘기 한번 합시다.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얼마예요? 7조 원이야. 민간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으로 넘어간 게 7조 원이었어. 자, 그런데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국방비는 얼마 썼어요? 250조 이상을 썼어요. 어?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는 얼마 썼을까? 400조 이상 썼어.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때 267조를 썼을 때와 박근혜 이명박 때 400조 이상을 썼을 때 어느 쪽이 더 평화로웠어? 국방력이라는 건 국방력이라는 건 국방비를 늘린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왜냐면 지금 오늘 어느 후보가 그러더만 국방비 40조라고. 40조 7년이면 400조잖아. 그죠? 예. 우리나라가 그 국가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그 중에 10%가 국방비야. 그래서 1년에 40조씩 10년이면 400조야. 그러면 30년이면 얼마일까? 예. 87년부터 30년 동안 얼마 썼겠어. 예. 그러면 10년에, 이명박 박근혜 10년에 400조 썼다고 치고, 김대중 노무현 때 250조 쓰고, 그 전에도 한 200조는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에 쓴 게, 1000조 가까이를 국방비로 쓴 거야. 예. 다 합쳐서 30년 동안 1200조? 옛날에는 국가 예산이요. 300조까지 안 나갔어요. 30년 전에는 국가 예산이 300조가 아니었어. 내 기억에. 한 230조 정도 나갔어. 예. 옛날 김영삼 때 노태우 때는 200 몇 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면 20조 정도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노태우, 김영삼 때는 200조.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때를 250조.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를 400조로 잡아야 된다. 예. 그렇게 따지면, 800조에서 1000조 정도가, 들어간 건데, 그렇게 국방비를 계속 늘려왔는데,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쓴 북한보다 우리가 국방력이 딸린다. 그게 군대에서 애들한테 가르친 내용이라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북한을 못 이긴다.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서 북한 무기는 다 재래식 무기라서 미군이 꼭 필요하다고. 이게 또 거짓말이에요.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첨단 무기를 관리하기 위해서야. 미군이 재래식 무기를 관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유는 10년 새 2배가 뛰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400조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무기 회사에서 팔아먹은 비싼 최첨단 무기 그거 관리하느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북한산 무기는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안 되고 북한이 있어야 된대. 그래놓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감당을 못한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어디다 쓰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통영함인가? 통영함인가를 특파하겠다. 그거 대통령이 막 폼나게 사인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출항을 못했어. 이유가 뭐야? 그거 만들 때 1000억이 들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중에 몇백억을 해먹었어. 국방 예산은 눈먼 돈이라고 이 새끼들이 다 해먹는 거야. 헤쳐먹는 거야. 그래서 2억짜리 어군 탐지기를 42억짜리 쏘나라고 달아놨다가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배 전체를 털었더니 1000억짜리 그 배 중에서 한 500 몇십억이 어딘가로 새버린 거야. 그래서 해군 작전사령관만 감옥 가고 끝났어. 그게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 배를 만들면서 해먹은 새끼들 다 잡아넣어야지. 그렇게 우리의 세금을 삥땅 쳐먹는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산 무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줘갖고 1년에 10몇 조가, 그러니까 40조 중에 10몇 조가 미국산 무기 사는 데 써. 무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그 무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 훈련 비용으로 걔네 미사일 사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다 놓고 안 쓰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걸 고물로 처리해. 그래갖고 톤당 몇천 원을 판다는 거야. 그런데 이 미국산 무기가 최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아주 최첨단 합금이래. 그래서 이거를 몇천 원에 무슨
제양 군인회니 뭐니 이런 그 예비군들한테 넘기면 그 군인 조직에서 그걸 아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비자금을 만든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이제 뭐 군인 연금으로 만든다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예. 죄송한데 이번 대통령 누구 뽑나요? 너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물어볼 거니? 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 네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방산 비리가 이게 조직적으로 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 특히 이명박 때 문제가 커진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외국에서 수입하던 걸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